이 책을 누구한테 그래서 추천을 하냐, 세상을 엿 같은 곳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서 수많은 기회와 성장의 가능성을 날려버린 20대의 나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갓생대학입니다. 요즘 갓생사는 Z세대의 독서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서는 섹시하다거나 독서 모임이 폭증하고 있대요. 좋은 책은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영상 하나만 봐도 친구랑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한 북토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오바마가 인생책으로 추천할 만큼 검증된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입니다. 한스 로슬링 작가는 의사이자 세계적인 통계학 석학으로 오랫동안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는데요. 저자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각계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세상에 관한 퀴즈를 내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10점대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쓰게 됐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평균 33점이 나온 침팬지만도 못하다면서 인간의 10가지 본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지 알려주죠. 각종 통계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며 합리적으로 낙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 6가지 본능을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세상을 보는 가장 사실적이고 낙관적인 시선,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시작합니다. 비관론과 낙관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저널리즘 공부를 시작했던 20살에는 나는 딱 하나를 정한 것 같아. 비관론. 세상은 문제로 가득하고 갈수록 나빠지기만 한다. 이게 내가 세상을 보는 딱 디폴트 값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가 당연히 사실성이지만 뉴스에서 다룬 그 사실 자체가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거는 사실이잖아. 사실이지. 그렇게 나는 세상을 엿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십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되게 현실적이고 멋있는 지식인 같았어. 실제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 같아. 맞아. 그렇게 보이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팩트풀리스에 따르면 이렇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짜잔. 보는 인간의 본능을 부정본능이라고 하는데, 부정본능. 근데 그 당시에 나한테 세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고 어떻게 더 나빠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나 아마 대답을 못했을 거야. 그냥 뇌피셜이었던 거잖아. 그치. 뭔가 숫자나 통계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되게 그냥 표상적인 불만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끝났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이 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나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 그냥 좀 예시를 들어볼까? 줄어드는 것 16가지와 좋아지는 것 16가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 기름 유출 같은 거 말도 안 되게 줄었지. 뭐 에이즈 감염 엄청 줄었어. 우리는 왠지 뭔가 더 늘어나고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뭐 늘어나는 거 예를 들면 뭐 새로 나온 영화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우리는 뭔가 갈수록 사람들이 다양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지. 탈문맹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작황. 우상향 그 자체네. 그렇네.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나아지고 있는데 나는 부정 본능 때문에 그거를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좋은 면만 보고 사냐 세상에.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 맞아.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책이 비관론도 낙관론도 아닌 가능성 옹호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되게 좋았어. 맞아. 지금 가능성 옹호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가능성 옹호론이라는 게 이 저자에 의하면 본인은 오히려 비관론에 가까운 사람이래. 그럼에도 숫자 안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가능성 옹호론이다. 좋은 면만 보자라는 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설득인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럼에도 결국 가능성을 본다는 거는 낙관한다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실제로 많은 것들이 통계학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나 행운이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해. 맞는 말이지. 실제로 이제 뭐라도 이룬 사람이나 성취한 사람들은 대체로 낙관론자인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는 기술 낙관론자이고, 뭐 버피 같은 경우는 자본 낙관론자, 뭐 간디 선생님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의 낙관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뭐 인생사 세웅지 마, 이런 그냥 대책 없이 무지성으로 낙관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걸 해냈다는 게 나는 이 책의 제일 큰 성취인 것 같아. 예전에 너한테 기억나는 게 내가 산을 타다가 갑자기 너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10년 전에 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했었잖아. 너가 뭐라고 했지? 책 좀 읽어라. 어어어. 좀 이렇게 호통을 칠 거라 그랬잖아. 맞아. 정신 차리라고. 나는 딱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난 거야. 이 책을 누구한테 그래서 추천을 하냐? 세상을 엿 같은 곳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서 수많은 기회와 성장의 가능성을 날려버린 20대의 나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다. 10년 전에 너한테. 그냥 만나면 주고 읽어. 너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냥 얘기하고 갈 것 같아.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읽어볼 것 같아. 저 아저씨 누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그때 나 꼬여 있었으니까. 너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 머리 길고 막 꼬여 있고 세상이 역 같은 것이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도 되게 20대를 되게 부정적이고 삐딱하게만 살았었거든. 그래서 사실 되게 공감이 많이 돼. 그걸 똑같았잖아 우리.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되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 맞아. 일단 자주 접하는 언론들이 세상을 굉장히 그치. 나쁜 곳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 게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더더욱 그런 좀 맞아.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 나 자신이나 주위만 봐도 막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막 이런 얘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세상을 밝게 보냐 맞아. 그런 문제가 있어. 근데 또 하나의 숨은 요인이 있어. 여전히 세상에는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 그건 맞아. 그것도 솔직히 팩트거든. 그건 사실이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내가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되게 냉정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럴 수 있지. 누군가는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뭔가 열등감의 표적이 되기도 좀 쉽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 나쁘지만 나아진다. 나쁘지만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 이런 말이 있어. 이 두 개념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둬도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크게 생길 거라고 보거든. 가능성 옹호론. 그치. 사실상 이어지는 거거든. 나쁘지만 나아진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너가 얘기했듯이 결국 손해보는 게 누구야? 나지 결국. 나야. 맞아. 나만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손해인 거거든. 맞아.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아? 수출업을 했잖아 내가. 이런 나라까지 이런 지역까지 우리 회사에 법인이 있다고? 이게 너무 놀라웠었어 나는. 한국 기업들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는지 알면 너도 놀랄 수도 있어. 저런 나라에 어떤 사업성이 있을까? 저기에 먹거리가 있다고? 뼛속까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야.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한국인이 어디에나 있잖아. 그 말은 어디에나 한국 비즈니스가 다 있다는 거지. 맞아. 어디에서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지. 간극 본능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 간극 본능은 주로 세상을 부자와 빈자 두 가지로 나누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위험한 그런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뭐 대체로 그렇겠지만 서양은 이제 부자다. 동양 내지는 아프리카는 빈자다. 이런 인식이 가장 팽배하지. 나 스스로는 아시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자 국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편견은 잘못됐어. 세상은 이렇게 쉽게 나뉘지 않아. 양분되지 않아. 라는 그런 의식 있는 청년처럼 들었었거든. 근데 그 이상이 더 있었던 거야. 나 스스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그 아까 너 회사 얘기해가지고 되게 딱 생각난 게 그러니까 나도 그 자동차 마케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잖아.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전략 판매 국가라는 게 있어. 이 나라에 열심히 팔자 이런 건데 그 중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푸에르토리코랑 트리니다드 토바고. 혹시 들어봤어? 야구 잘하는 것들이니까. 그래? 난 전혀 처음 들었어. 트리니다드 뭐 거기에 차가 팔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푸에르토리코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아. 그냥 막연하게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차를 살 돈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했던 거. 내가 모르면? 못 사는 나라. 그냥 양분. 와, 진짜 편견 덩어리였네, 우리는. 그치.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침팬지만도 못한 그런 통계.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됐을 때 발생한 가능한 일이다. 적극적으로 잘못됐을 때. 적극적으로 잘못됐을 때.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면은 그 정도의 낮은 수치가 나오진 않을 거야. 그 퀴즈를 풀어도.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지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많은 편향된 그런 정보와 허위 사실을 접하면서 그게 우리의 의식에 뭔가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세상은 정말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낡은 것인 거야. 정보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30대 성인이 대략 20년 전에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은 정말 쓸모없는 데이터거든. 대학에서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았어? 이걸 굳이 지금 배워야 돼? 싶은 생각이 난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더구나 되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20년 전에 배운 상식조차 그 교사가
20년 더 전에 배운 거에 대한 상식을 기반으로 그 편견을 기반으로 40년의 갭이 있는 가르쳐준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거지. 그렇네. 책에 의하면 우리의 편협한 그런 인식과는 달리 세상은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고 이미 그 나라의 소득을 기준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책의 여러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인구는 약 50억 명 정도 이미 2단계에서 3단계에 있는 국가에 살고 있고 글로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의 수요자가 되었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그 시장을 놓치면 큰일 나지. 우리나라는 또 되게 대단한 게 요즘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K푸드나 뭐 특히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 중공업 같은 거 봐도 내가 알기로 정말 전 세계 말도 안 되게 작은 국가, 작은 지역에도 우리나라가 지은 발전소나 그런 기초시설들이 있지. 인프라 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이 많다고 나는 들었었거든. 맞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수출 위주의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뚫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일으켰던 K 기업인들의 덕이 아닐까. 수출 산업 금탑 막 이런 훈장가 이런 거. 맞아. 근데 그런 거를 사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국가들의 그런 비전들을 보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가 없었겠지. 그치. 어떤 모 부장님이나 모 상무님이 그거를 해낸 거야. 누군가는 자기의 커리어를 걸고 그래. 거기에 배팅을 한 거일 거 그치.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또 1인 비즈니스 전성시대잖아. 근데 사실 1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시선을 좀 글로벌로 돌리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과거에 우리 K 기업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런 대기업이 생겼을까? 그때도 사실 작은 규모 회사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거 기업들이 그랬듯이 사람들이 좀 더 시장을 넓게 보고 더 많은 한국산 글로벌 비즈니스가 탄생되는 그런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좀 계속 되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나라의 경제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미국에 여행 갔는데 지인의 지인 얘기를 들은 게 그분이 미국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동대문 옷을 떼다 판대. 근데 그게 뭐 돈이 될까? 생각도 못 해봤어. 이게 그게 팔릴까 싶잖아.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슬픈 얘기긴 한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있잖아. 그 원주민분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자마자 족족 탕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매달 많대. 막 몇천 불을 받아. 엄청 많이 받아. 그 상당한 액수를 받는데 거기에 뭔가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게 있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싸고 예쁜 동대문 옷이 거기서 먹히는 거야.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여행 다니다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 자리 잡아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되게 대단한 게 뭔가 성실함이나 민첩함, 치열함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통해. 진짜 우리나라 하드워커야, 사람처럼 하드워킹하고 뭔가 불만 없이 개빡세게 하고 그리고 막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맞아. 빠르고 야 이런 나라가 진짜 잘 없어. 국민성이 그런 나라는 몇 개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된 거거든 내가 볼 때. 그래서 요즘 K 요식업이 그렇게 인기래. 미국에서도 요즘 대박이래. 내가 대박이래. LA에 딱 가서 그 우버이츠를 딱 켰는데 어. 그 1위부터 10위 중에 한국 음식이 대여섯 개가 있는 거야. 그 정도라고? 대단하다.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약간 한때 여행에 미쳐 있었잖아.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게 내가 가려고 하면 거기서 테러가 터져.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갈 때는 파리 막 이런 데서 연쇄 테러 있었고 이스탄불을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 공항에서 폭탄 테러 나가지고 100명이 넘게 죽고 코로나 끝나고 미국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총기 난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도 작년에 여행 중에 방콕에 있다가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넘어갔거든? 근데 그날 밤에 방콕 총기 난사 사건으로 떠들썩했어. 나 어제까지 거기 있었는데? 아 그래? 완전 좀 충격 먹었었거든. 나는 안전불감증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 내 스스로. 별로 엔간해서는 겁을 안 먹는데 근데 뉴스에서 맨날 보여주고 막 여행주의보 내려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취소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물론 결국엔 갔지. 다 갔지. 약간 뭐 여담이기는 한데 그때 이제 유럽을 결국 갔고 내가 12월 25일에 파리에서 노트르담 성당에 갔어. 그래서 성탄 미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때 이제 막 밖에는 대테러 부대가 있고 장갑차 막 이렇게 있고 와, 씨. 눈이 확 내리는데 성당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불빛 속에서 막 성가가 울려 퍼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상황이.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화재로 다 탔어 노트르담 성당. 그러니까 진짜 가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렇듯 폭력이나 상해 아니면 뭔가 유해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를 공포 본능이라고 한대. 공포 본능. 이 책에 따르면 내가 갔던 여행 국가들 4단계 국가들에서의 테러 사망자 수는 지난 10몇 년 동안 75%가 줄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범위 안에 세상은 더 안전해진 거지. 엄청 많이 줄었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거는 그 숫자가 그 같은 기간 동안 음주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0.002%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은 위험합니다. 실은 위험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못 간 그 나라에서 테러로 죽는 확률보다 그냥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차에 음주운전에 치여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야. 훨씬 높은 거야. 확률적으로는 맞아, 그게. 한 1000배 정도 높은 거지. 맞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게 지금 와서의 내 결론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확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젊은 날에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를 보는 걸 놓친다? 난 좀 아까운 것 같아. 너무 아깝지. 그건 좀 아까운 것 같아. 맞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미디어는 공포를 강요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나는 취업을 할 때는 계속 그 헬조선이 보이는 거야.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막 퇴사하고 창업할 때는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쫄딱 망한 사람들 있잖아.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그 말이 막 자꾸 생각나는 거야. 눈에 걸리고. 그러니까 맞아. 오케이, 그러면 공포가 있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나아가지 않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냐 마냐처럼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 그치. 이게 조금 더 사회 단위로 나아가서는 뭐 IMF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광우병 사태나 막 오염수 방류 이런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잖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지구는 끝장나지 않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그냥 이런 공포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그 광우병이나 막 오염수 방류 이런 거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이런 이슈들이 특히나 정치적으로 되게 사용하기 좋은 재료란 말이야.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뭔가 정치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워낙에 이제 좀 많이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그런 이슈들이 더 많이 쏟아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를 일으키기 쉬워지는 거거든. 딱 그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아. 정치에서 딱 조명하면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빡 쏴주고 SNS에서 빡 확대 재생산되고 그렇게 누군가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맞아. 근데 뭐 피해 얘기가 나왔잖아. 투자할 때도 가장 큰 적이 공포 본능이거든. 주식 투자할 때 공포 지수라는 게 있잖아. 공포 탐욕 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 패닉 셀링 같은 거.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수치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게 높으면은 공포 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셀링을 하고 있을 때고 그때가 이제 주식을 줍기 좋을 때거든 사실상. 근데 그때가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가장 밑바닥인 거거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보통 이 말대로만 가면은 그냥 90% 성공해 투자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 말은 쉽지만 그게 그치. 단순하게 되면 다들 부자 됐을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방금 전에 그 공포 본능 할 때 얘기를 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을 아는 게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 라오스라는 데를 다녀왔잖아. 거기가 동남아에서 최빈국이래. 2단계에 속해 있는 나라거든. 근데 여기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는지 알아? 20년 전에 중국이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직접 봤잖아 우리는. 그치. 거기가 사람들이 순수하고 미개발 지역이 진짜 많고 비포장 도로가 진짜 많고 물가도 엄청 싸겠네. 도심에서도 막 맘먹으면은 한 2,000원대, 3,000원 정도면은 한 끼 해결 가능하지. 2,000원? 음료수까지, 콜라 한 병까지 해서. 심지어 그것도 관광지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심지. 근데 위생 상태는 책임 못 져. 라오스는 무려 한화 5천만 원 정도면은 시내 중심부에 노른자 땅을 살 수가 있다. 한국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이만큼을 5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 나도 광고판만 본 건데, 뭐, 문의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정확히 얼만큼의 면적인지 정확히 안 건 아닌데, 붙여있는 게 많았어. 일단 빈 땅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중국에 살 때, 거기 30평대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알아? 얼마 정도 했어? 한화로. 소위 말하는 9평 아파트가 그때 환율로 한 5천만 원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거의 웬만해서 20억대야. 10억도 아니야. 그 왕진 거기가? 웬만해서 20억대 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하고 한국의 격차가 정말 컸거든. 한국 사람들 인식이 딱 그랬어.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다 똑같은 후진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이 상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던 것 같아. 지금은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겠지. 책에서는 이를 운명 본능이라 그래.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 근데 그 이유는 유전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대. 과거에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 막 몇만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파악한 뒤에 그것을 재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거거든.
편하니까. 그게 보통, 그게 사실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유전자가 발달이 된 거거든. 하지만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른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이게 또 하나의 큰 오류인 것 같아. 세상의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잖아. 점점. 그치. 진짜 빨라졌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비전을 받거나 지금으로 치면은 인도나 뭐 혹은 지금 뭐 동남아에 있는 뭐 라오스라는 국가의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부동산에 큰 베팅을 할 수가 있겠지. 그 결과는 얼마나 달달해. 그 책에 나온 그 얘기도 되게 재밌었거든. 그 챕터에서 인도인가 어디 가서 사진가가 어떤 마을의 사진을 찍어줬는데 20, 30년 뒤에 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거기가 다 이미 도시고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 동네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되게 재밌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 맞아. 너무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놓고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우리나라도 사실 근데 너가 말했듯이 그걸 벗어난 지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인간은 되게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인지하도록 설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간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주화라는 게 불가피하대. 저자는 우리 사고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범주화는 필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게 아마 우리로 하여금 저소득 국가들을 그냥 특정 범주에 묶어서 생각하도록 만든 것 같아. 실제로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매우 다른 사물이나 사람, 국가를 같은 범주로 잘못 묶을 수가 있고 같은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비슷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거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 범주를 더 나은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견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라. 그치. 가장 좋은 건 역시 해외 가서 직접 보는 것. 이게 최고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해외 나가면은 관광지 같은 데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역사나 뭐 정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게 되게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물론 중국과 라오스는 사정이 많이 다르지. 라오스는 사실상 내륙 국가라서 경제 발전에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라오스가 아니고 이제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환상적인 투자처가 널려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눈은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편이지. 지금 여러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조금 더 우주적인 스케일로 가면 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 대표적인 하나가 인류는 앞으로도 자연을 파괴하기만 할 거고 지구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끝장날 거다라는 되게 운명론이 있잖아. 직선 본능이네. 직선 본능이. 나도 그 운명론에 되게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이번 운명 챕터를 보면서 내가 좀 놀라면서도 되게 다행스러웠던 게 100년 전에는 지구 지표면에 0.03%만 자연보호구역이었대. 아 진짜? 그리고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게 한 0.2%로 됐어. 많이 늘었지?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지구의 지표면에 15%가 자연보호구역이야. 아, 전 지구에서 15%나 보호구역이라고? 보호구역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난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느리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되게 극적인 운명론에 빠지면 환경보호나 이런 걸 넘어서서 생태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를 어떻게 보냐면 인류는 이 지구에 있어서 되게 암적인 존재다. 아, 약간 타노스 뭐 이렇게까지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비난 본능을 낳는 것 같아. 뭔가를 비난하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인류 때문이야. 인간의 탐욕은 멈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비난 본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난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막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정의감이 충만하고 그러면 이제 막 아니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뭐 대학생 시위 많이 했었잖아.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중도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대자보가 이렇게 막 붙어 있었어. 규탄한다. 각성하라 막 이런 게 써 있잖아. 악덕 모모는 각성하라 막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80년대야? 아니 나 때도 있었어.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어. 이런 게 있네 하고.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블라인드라는 게 있네. 아. 이 대자보가 여기로 들어가 있어. 아, 그게 이어지는 개념이네.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딱 들어가 보잖아. 그러면 되게 비난과 저격의 연속인 거야. 아.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 때문이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사퇴해라. 그렇지.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뭔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1차원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비난 본능인 거야.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비난 본능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그렇잖아. 너무 복잡하고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막 비난하는 게 보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 오늘 나도 되게 언론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책에서도 나왔지만 언론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맞아. 뭐 언론사가 조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자극적인 거에 끌리고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가 나오고 트래픽이 나와야 매출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조회수가 나와야 광고를 팔아서 수익이 창출되고 구성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잖아. 그치, 생태계인 맞아. 원래 건데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근데 보면 사람들 다들 이제 짱돌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잖아. 이 기레기 새끼 바로 넘긴단 말이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 아마 기자들 오래 살 거야. 오래 사실 거야. 옛날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도 기억나는 게 내가 제일 의아했던 게 항상 난 겜돌이었으니까 청소년 문제만 터지면 게임이 문제래. 지금도 그래? 만화책이 문제래.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자란 애들이 커서 뭐하냐. 민주당이 문제다. 보수가 문제다. 뭐 이민자가 문제다. 그러다가 갈 때까지 가면 유대인이 문제다. 흑인이 문제다. 동양인이 문제다. 제국주의가 문제다. 그렇게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치. 인류의 모든 그런 슬픈 역사들이 다 비난 본능에서 그렇게, 비롯된 거라고 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보통. 맞아. 책에서도 나온 예시로 독일에서는 매독을 프랑스 질병이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매독을 이탈리아 질병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매독을 프랑스 질병이라고 하고 이게 돌고 도는 비난의 고리인 거야. 그냥 서로 까는 거야. 비난 챕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서 되게 씁쓸했던 게 우리가 남 얘기할 게 아닌 게 맞아. 우리 사회가 진짜 그런 혐오와 저격에 되게 중독돼 있는 사회라고 가끔 생각이 돼. 진짜. 막 지역 혐오, 성별 혐오, 막 세대 혐오. 그렇게 비난을 신나게 해서 남은 게 뭐야? 지역 갈등은 더 심해지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회사 안에서도 막 세대로 갈라져가지고 꼰대니 엠진이 이러고 있잖아. 맞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아라.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생각해라. 오, 되게 좋은 이 말이다. 문구가 너무 좋았어. 너무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게 세상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뭐 어릴 때는 세상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나이 들고 3, 40대가 돼서 조금 이제 식견도 생겼는데 여전히 막 혐오와 비난을 일삼고 있으면 난 되게 보기 추하더라고. 아, 근데 사실 나이 든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긴 해. 그런 더 것 뭔가 같아. 왜냐면 한쪽 성향으로 더 많이 치우치기 치우치지. 때문에 맞아. 이게 인생을 많이 살면서 그래서 너의 말은 동의하는데 나도 뭔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그래서 진짜 다짐을 많이 해. 맞아. 나도 진짜 비난하지 말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누군가는 이걸 문제를 보면 비난을 하고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 그치.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한테 부와 명예를 약속했어. 어. 이거 합의야. 우리의 합의. 이거는 깨지지 않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지. 아니 이 부분이 되게 그 앞서 말한 내가 유전자 오류 얘기했잖아. 그것도 약간 해당이 되는 건데. 무슨 유전자를 되게 좋아하네. 유전자.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걸 원해서 그리 되었다고 믿고 싶고 개인에게 그거를 행할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되게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고 무섭잖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얘를 비난하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의 원인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시스템 자체가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잖아. 하다못해 진짜 우리 집 그 하수관에 배수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보통 배관공이나 뭐 임대인의 뭐 그런 잘못은 아니잖아. 보통은 이제 뭐 시설에 뭔가 그 관리하는 구청이나 내지는 진짜 과장하면 국회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 규정이 잘못 세웠다거나. 그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열이 받지. 빡 열이 받고. 그냥 이 배관공이 이것도 못 들어? 임대인이 이것도 안 해줘? 내가 내가 월세를 내는데? 맞아. 딱 그거 듣고 생각나는 게 층간소음 문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층간소음. 뉴스에 이제 칼부림 났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윗집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를 시공을 잘못한 시공사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시공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규정이 없는 건 국회가 잘못한 거잖아. 규정이 약해서. 국회가 잘못한 거는 사람이 잘못 뽑은 거고 그러면 전 국민이 잘못한 건가? 근데 뭐 모르겠어. 이거는 그치.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은데 확실한 거는 위아랫집에서 칼부림할 일은 아니야. 누가 시끄러워서 죽으라고 그렇게 뛴 것도 아니고 내가 예민해서 그걸 막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닌 거지. 책에 나오는 그 연금 그 예시랑 되게 비슷하다.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잘못이네? 너네 할머니가 잘못했네? 이런 거지. 또 예시가 또 민원전화나 콜센터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인격 모독이 엄청 심해서 요즘은 막 그거를 뭐 줄이려고 많이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막 안내 음성 맞아, 나오고. 맞아. 사실 그거를 우리도 알아. 그 전화 받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탓할 대상을 그냥 찾아야 되는 거고. 너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비난은 진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혀 안 돼. 전혀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더 그런단 말이야. 성격이 급하지.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잖아. 그치. 나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 사실 효율이나 생산성 같은 걸 높일 수 있는 이런 빨리빨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 미덕이지 않나? 미덕이라 생각했어. 근데 이 책에서 또 나의 상식을 깨주네.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다급한 본능인데, 인간은 본능적인 그런 다급한 성질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까지 실컷 우리에게 너희들은 상식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크게 문제가 있다, 당장 바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잖아, 책에서. 근데 마지막 챕터 딱 펴니까 갑자기 당장 바뀔 필요 없다, 큰일 나지 않는다, 이러는 거야. 완전 벙쪘어 진짜. 롤러코스터네, 롤러코스터. 장난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봤지. 이번에도 유전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유전자에 되게 꽂힌 본능이라는 말이 사실상 무슨 말이야?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잖아. 내재된 본능.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그거를 또 내가 거스를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게 위험을 빠르게 회피하는 쪽이 이제 생존에 유리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아서 후손이 우리가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빨리빨리 본능이 어떻게 보면 탑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사자가 쫓아오면 제일 빨리 도망가는 놈이 제일 오래 살아남는 그냥 거니까.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일단 튀고 봐야 되는 거래. 그때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대. 요즘은 이제 즉각적인 위험은 거의 다 사라졌고 보다 좀 약간 추상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다급한 본능은 우리의 상황 판단에 반대로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현대 사회에 보면은 대부분 그 판촉 행사, 뭔가 프로모션, 뭐 광고, 오늘만 오늘 세일, 오늘만 세일, 오늘 빅 세일, 광고 내용들 보면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안 돼, 무조건 그 세일즈의 그냥 기본이야. 오늘 안 사면 큰일 나거나 너가 손해 본다. 너가 내일 사면 너 손해예요. 오늘 사야 돼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뭐 대학도, 군대도, 결혼도 마치 다 때가 있는 것처럼 하잖아. 그 시기에 안 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되게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되어 있고. 근데 현실은 어때?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큼 큰일 나지 않는다. 전혀 전혀 문제 없다.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살면 된다. 이거 제가 마케터로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발 판촉 당하지 마세요.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뭔가 이렇게 공급에 제한이 있는 것들은 아닐 수 있어. 근데 나머지의 소비재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수요와 공급 게임에서 공급자가 절대로 이 구매자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방법이 없어. 공급은 너무 넘쳐나고 소비는 제한적이야,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티셔츠를 한 장 사려고 해도 파는 놈은 막 널렸어. 근데 보니까 사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지잖아. 다급한 본능으로 손을 드는 거야. 오늘만 50% 세일! 이러면 이제 그거 보고 소비자도 다급한 본능이 생겨서 50%?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장담하는데 그거 참잖아? 다음날 가면 오늘만 70% 세일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수요와 공급은 소비에서만큼은 급한 놈이 지는 거다. 급한 놈이 지는 게임이다. 급한 놈이 지는 거다. 그래서 이쯤에서 꺼내는 또 이 책의 베스트 문장 하나 또 하겠습니다. 침착하라. 절대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절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다. 나 그 문장 너무 좋았어. 난 너무 좋더라. 왜냐면 내가 정말 다급한 그 자체 화신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 보고서 뼈 맞은 느낌이었어, 나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뭔가 조급하고 막 초조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문장을 기억하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요즘 현대사회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말 같아. 그거 아니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사실상 나는 이 책을 총괄하는 말이라고 봐. 우리가 전혀 어떤 것도 비난할 필요 없고,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탓할 필요 없고, 맞아. 그냥 조급할 필요도 없다. 그냥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괜찮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되고, 어차피 세상은 객관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자. 이게 이 책의 그냥 핵심인 거거든. 우리는 세상을 너무 극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변화들이 누적해서 점점 나아진 거잖아. 난 이 책을 갓생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갓생과의 상관관계가 있었어. 갓생과의 상관관계. 갓생이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의 누적이거든.
그치. 인생이 극적으로 그렇게 하루아침 만에 변하진 않거든. 로또가 아닌 이상. 그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52살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 어떻게 그 나이에 이 정도 성공을 거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 이분이. 근데 이분의 대답을 빌리자면은 자기는 이거를 지난 30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 맥도날드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30년 동안 이것저것 사업도 해서 실패도 해보고 뭐 직장도 다녀보고 이 모든 걸 하면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다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 맥도날드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여기 하나 조금 보태면 워렌 버핏이 가진 재산의 90%는 60대 이후에 번 거라고. 절대 급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지. 하루아침에. 인생은 아주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큰 성공이라는 걸로 이게 보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좋은 말이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이 하루하루 되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노력하는 게 진정한 갓생러고 나중에 다 보답을 받을 거다.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인생이 놀랍게 변해져 있을 거다. 마치 이 세상처럼.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 있잖아. 뭐 다급한 본능, 비난 본능, 공포 본능, 간극 본능 이런 본능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3년, 5년, 10년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은 진짜 눈부시게 발전했잖아. 정말로.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나은 자신이 되어 있을 거야. 당장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너도 아마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는 인생의 그래프에 있는 작은 점 하나이니까 절대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자. 이런 얘기로 나는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인용을 해봅시다. 이 책에서. 더딘 변화는 불변이 아니다. 더딘 변화는 불변이 아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갓생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